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위장군 표기 열전의 한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흉노 열전에서 한나라와 북방 유민족인 흉노족 간의 대결과 전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나라 무제 때 전공을 올려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사람 2명, 위청과 곽거병 두 장군 중에서 먼저 위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청은 고대 중국 한나라 무제가 발탁한 명장입니다. 위청은 흉노와의 전쟁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고 커다란 공적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위청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그의 누이 위자부가 황제 무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신분이 귀해져서 대장군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조카 곽거병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정예의 병력으로 더 커다란 성과를 내자 황제 무제는 위청에서 곽거병으로 총애를 점차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노를 북방으로 밀어내는데 큰 공을 세운 위청은 항상 자기 몸을 사려서 스스로를 낮추는 처신을 함으로써 황제 무제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새롭게 황제의 총애를 받는 조카 곽거병이 등장하자 그동안 위청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위청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최고 권력을 행했던 무제 황제로부터는 살아생전에 화를 당하지 않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위청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위청의 출생과 위청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장군인 위청은 원래 평양현,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산서성 인분시 출신이 되겠습니다. 위청의 아버지는 정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계는 한나라 개국 공신 조참의 증손이었던 평양후 조수의 집에서 일하는 하급 집사였는데 당시에 이 평양후 조수의 하녀이자 첩실 신분인 위온이라는 여자와 사통을 해서 아들 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위청이 아닌 정청이었습니다. 어머니 위온이 낳은 자식들을 열거해 보면 장녀로는 위유, 그 다음에 차녀로 소아가 있었으며 셋째 딸이 바로 자부, 위자부였습니다. 그리고 위청의 동복형으로 위장자가 있고 그리고 위청 밑으로 남동생 보, 그 다음에 광, 이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만 같을 뿐 누구의 씨인지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다만 청만큼은 정계의 씨라는 것을 사마천은 확실히 사기 열전에 기록을 해서 밝혀두었습니다. 청은 자라면서 평양후 조수의 하인으로 지내다가 소년이 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자라고 여겨서 자기가 낳은 적장자와 달리 이 청에게는 양을 치게 했고 또 이복 형제들 역시 배다른 형제 청을 머슴으로 취급하면서 형제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청은 출생 이후 어린 시절 내내 아주 어렵고 힘든 성장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청이 어떤 사람을 따라서 무제가 새로 지은 감천궁에 있는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 죄인 한 사람이 위청을 바라보고 그의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귀인이 될 상이다. 훗날 제우 벼슬에 반드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청이 허허하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으니 매 맞지 않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어찌 제가 제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을 이 청이 들어보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위청의 마음 상태를 겸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 위청의 이런 자세와 태도는 그가 대장군이 되어서도 황제 무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잘 보여집니다. 특히 천자 무제 앞에서는 더욱 몸을 낮추는 자세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청은 장년이 되자
아버지 정청의 집을 떠나서 다시 어려서 자란 평양호 조수의 집안에 말 관리를 하는 기사가 되어서 평양공주를 가까이에서 섬기게 됩니다. 평양호 조수는 한무제의 누이인 평양공주와 혼인을 했고, 이때 위청의 동복누이 위자부가 평양공주의 시증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양공주가 자기 동생 천자 한무제를 연회에 초대를 해서 자기 시중을 들고 있는 위자부와 연이 닿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결국 위자부는 황제 앞에서 춤과 노래를 보여주게 되고, 위자부를 보게 된 한무제는 한눈에 빠져서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고 총애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139년으로 무제가 황제에 오른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위자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 성씨 위씨를 성으로 삼게 되고, 이때 정청도 위씨 성을 받아서 위청으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위자부와 한무제 그리고 위청,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관계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무제와 위청, 그리고 곽거병, 이광리 등 아주 많은 여러 인물에 대해서 확실한 연관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올려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온과 정계의 사통으로 위청이 태어났고, 어머니 위온은 미천한 신분으로 조수의 하녀이자 첩이었습니다. 그런 위온은 위청 말고도 위유, 위소아, 그 다음에 위자부, 위장자, 위보, 위광이라는 자식을 두고 있었고, 여기서 셋째 딸 위자부는 평양호 조수와 평양공주가 혼인을 할 때 평양공주의 시녀로 지내다가 한무제를 만나게 되어서 입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무제는 이미 자기 고종사촌인 진화교라는 여인을 황후로 맞이했었는데, 사실 이 무제가 황제에 오르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던 고모 대장공주라고 합니다. 관도공주인데요. 이 대장공주의 압력에 의해서 고모딸이자 무제와는 고종사촌지간인 진화교와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화교와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위자부가 후궁으로 입고를 해서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질투가 난 고모 대장공주와 황후 진화교는 위자부의 동생 위청을 체포하게 됩니다. 위청은 그때 건장군 내에서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아직 그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위청을 잡아가던 대장공주는 위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위청의 친구인 기랑 공손호가 장사를 이끌고 함께 건장궁의 감옥으로 쳐들어가서 위청을 구해주고 위청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황제 한무제가 이 소식을 듣고 위청을 불러서 오히려 그의 직급을 높여서 건장군의 군감 겸 시중으로 임명을 하고, 그의 동복 형제들도 모두 귀한 신분으로 올리고 거기에 하사금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때 위청의 맏누이 위유는 태복의 신분인 공손아의 아내가 되고, 둘째 누이 위소아는 원래 유방의 개국공신 진평의 증손자인 진장이라는 사람과 사통을 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진장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위청을 구해준 공손의 지위도 물론 올려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황후 진화교는 폐출을 당하게 되고, 위자부는 첩실에서 이제는 정식 부인이 됩니다. 위청은 황실의 고문 역할을 하는 태중대부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기원전 128년 한무제는 이 위자부와 사이에서 아들 여태자 유거를 낳게 됩니다. 자, 이때 위자부는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무사황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37년이 지난 기원전 91년 때 태자 유거는
한무제의 측근 강충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봤지만 집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에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를 붙여놓고 바늘로 찌르는 미신이 있죠. 이거를 무고라고 하는데, 이 무고를 태자가 아버지 무제를 죽기 바래가지고 시행했다라는 거짓 모략을 꾸며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강충이라는 사람의 보고를 들은 아버지 무제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태자 유건은 자기를 모함한 강충 일당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를 오해한 성질 급한 이 무제가 그 간신 강충의 말만 듣고 자기 아들 태자를 공격을 해서 태자 유건은 스스로 자결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 위황후 역시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좀 불행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외척세가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위자부가 시간이 지나고 무제의 총애를 서서히 잃게 되고, 무제는 다시 왕부인을 새로 두고 이어서 이부인을 또 새로 들입니다. 자, 이 이부인의 오빠가 위청과 곽거병을 이어 대원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공을 쌓은 이광리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청의 둘째 누이 위소아는 곽중이라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훗날 청년 장수로 아주 흉노를 깊숙이 정벌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적진 깊이 들어가서 특공대 활약을 벌이는 장수 곽거병입니다. 그러니 위청은 곽거병의 외삼촌이고 곽거병은 위청의 외종질인 것입니다. 족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곽중유는 자기 본처에게서 또 곽광이라는 적장자를 낳습니다. 이 곽광은 훗날 무제를 이어서 천자열은 한 소제 때 승상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편 위청은 대장군이라는 직책에 오르기까지 자식으로 아들을 셋을 둡니다. 큰아들 위항, 둘째 위불이, 막내 위등. 그런데 이 시점에 평양공주의 남편이었던 평양후 조수가 악질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자기 봉지인 평양으로 돌아가서 쉬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누이 평양공주에게 한무제의 신하들이 위청과 재혼을 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평양공주가 자기가 한참 잘 나갈 때 위청이 자기의 시종으로 말을 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으로 삼으라는 말에 무척 황당해합니다. 하지만 위청이 현재는 대장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라는 이 신하들의 말에 위청과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위청 입장에서는 한때 자기가 주인마녀로 모시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청이 올린 전쟁의 공이 있죠? 전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흉노열전 4부에서 한문제 때 흉노와의 전쟁을 자세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전쟁 시점별로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위청에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청의 흉노 원정 과정의 첫 번째 출정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얻게 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때는 무제 연호 원광 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0년입니다. 위청은 거기 장군이 되어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상곡이라는 지역에서 출병을 합니다. 당시 변경 각 지역에서 공손호, 그 다음에 공손하, 이광, 이 세 명의 장군과 위청 장군 4명이 각각 군대 1만 명의 기병만으로 출병을 했는데, 이때 위청은 선호가 머물고 있는 용성까지 진격을 해서 흉노와 싸워서 수백 명을 참수하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 공손호는 오히려 기병 7,000명을 잃어버리고, 이광 장군은 흉노족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서 갱신이 살아서 돌아왔고, 또한 장군 공손하는 아무런 전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무제가 흉노적과의 첫 번째 승리를 위청이 올리자 무제는 위청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2차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청의 누나가 황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첫 승리를 하게 된 위청이 2년이 지난 기원전 128년입니다. 봄이었는데 위부인이 아들을 출산해가지고 황후가 됩니다. 자, 그해 가을에 위청은 거기 장군이 되어서 안문이라는 지역에서 출격해서 3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흉노를 공격해가지고 흉노족 수천 명을 참수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출정은 그 다음에 기원전 127년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흉노가 한나라를 침입을 해서 요소태수를 살해하고 또 어양 지역의 한나라 백성 2,000명과 그 지역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때 한항구 장군의 군사를 격파시키자 이 무제는 장군 이식에게 대군에서 출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위청에게는 운중에서 출병을 해서 서쪽인 고골까지 진격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위청은 황하 하남 지역을 빼앗고 농소, 서쪽 농소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흉노의 백양왕 그리고 누번왕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하남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삭방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무제는 위청의 공로를 대대적으로 치하를 하면서 위청에게 시급을 내리고 이 시점에 장평으로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위청과 함께했던 부장, 교위, 소건이 있습니다. 이 소건 외 여러 사람에게 여루로 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한무제는 위청이 보여준 흉노와의 전쟁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원전 126년 흉노가 또 대군과 안문을 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25년에는 대군, 정양군, 상군까지 대거 침입을 해서 약탈과 살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 위청은 다시 네 번째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네 번째 출정에서 위청은 대장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24년 봄입니다. 한무제가 거기장군 위청에게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골이라는 지역에서 출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의 부장으로서 소건 그리고 이저, 공소나 이채 이 4명을 거기장군 위청에게 예속시켜서 삭방해서 출병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동북쪽의 우북평에서는 이식 장군과 장차공을 장군으로 삼아서 흉노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양분해서 흉노를 양쪽에서 공격을 하게 만든 거죠. 자, 이때 흉노의 우연왕은 위청의 대군을 맞으면서 한나라 병사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까지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 군사들이 한밤중에 기습을 하니까 흉노의 우연왕은 야음을 틈타서 북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망친 우연왕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위청은 우연왕의 그 수많은 측근들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을 노획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대승으로 무제는 위청을 군의 최고 지휘자인 대장군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황제 무제가 위청의 이 승리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위청에게 시급을 또 더해주고 거기다 대장군까지 승진시키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직 강부에 쌓여있는 위청의 어린 삼형제를 모두 제후의 자기에 봉하게까지 합니다. 이에 위청이 황제에게 단호하게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께서 저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껏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을 뿐인데 아직 어려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 자식에게까지 여루에 봉해 주셨지만 이것은 신이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함께 종군한 병사들을 독려해가지고 힘껏 싸우게 한 그 본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대장군이 되고자 그리고 아들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하 장수와 병사들을 동네에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든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후에 올려주시는 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차라리 자기 부장들의 공로를 좀 인정해 주시죠. 뭐 이런 뜻에서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한무제는 그저 한 사람만의 공로를 높이 사고 있었지만 위청은 그 반면에 자기와 함께한 이들을 위한 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청의 이 말을 듣고 눈치 빠른 무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짐이 여러 교위들과 그 부하들이 공로를 세운 것을 잊지 않는다. 이제 막 그들에게도 내가 공로를 고려하려고 하니까 기다려라 라고는 말을 하고 위청과 함께한 장수들, 공손은 합기후에, 그리고 한열은 용의 후에, 그 다음에 공손하는 남기 후에, 또 이체는 나간 후에 봉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포상을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가을에, 같은 해 가을에 역시 이 흉노는 대군 지역으로 쫓아들어와서 대군의 도의를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흉노는 뭐 패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패해도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번에는 위청이 5번째 출정을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기원전 123년입니다. 대장군 위청이 이번에는 정양이라는 곳에서 출병을 하면서 공손호는 중장군, 그 다음에 공손하는 좌장군, 그 다음에 조시는 전장군, 소고는 우장군, 그리고 이광은 후장군에 배치를 하고 이저라는 사람은 강로장군으로 삼아서 딱 진열을 갖추고 흉노를 공격을 해서 수천 명을 참수하고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법 이 전후 좌우의 장군들을 세워서 진영을 제대로 갖추고서 전투 편제의 실시를 통해서 흉노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폈던 것이죠. 이 당시 이 여러 장수들 중에서 좌장군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장군이 당시에 공손하니까 어찌 보면 공손하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6차 출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같은 해였습니다. 기원전 123년입니다. 아까 5차 출정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위청의 장수들 모두는 다시 정양에서 또 출병을 해서 흉노를 공격해 흉노족 만여 명 이상을 참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나라의 군대도 이때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장군이었던 소곤과 전장군이었던 조신의 군사들이 선후의 흉노와 싸워서 거의 전멸을 하고, 거기다가 전장군 조신은 원래 흉노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자기 부하들을 다 잃게 되니까 남은 부하를 데리고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장군 소곤은 자기 병사들이 다 패했는데 자기만 살아서 대장군 위청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대장군 위청은 혼자 도망쳐온 소곤의 죄를 주패와 또 안이라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혼자 돌아온 소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패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장군께서 출정한 이래 아직까지 부장을 참수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 저 소곤이 자기 군사를 버리고 도망쳐 왔으니 당연히 참수를 해서 장군의 위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 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소곤은 수천 명의 병사로 선후에 수만 명의 군사를 대적해서 하루 넘게 힘껏 싸우다가 병사들이 다 전멸을 했지만 그래도 흉노에 투항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소곤을 참수한다면 앞으로 전투에서 지면 전부 다 흉노에 투항하는 자들만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소곤을 참수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비된 말을 듣고 대장군 위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폐하의 외척이라 대장군에 임명되었으니 내가 위험이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패는 나에게 위험을 분명히 보이라고 권했지만 이것은 신하된 나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비록 나의 직권으로 장수를 참수할 수는 있다고 해도 폐하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감히 국경 밖에서 자기 부하를 제 멋대로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니 이 사실을 천자께 상세히 보고하고 천자께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하된 자가 감히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역시 좋지 않겠는가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군관들이 일제히 동의를 하며 좋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청은 최고 결정권자의 권위에 앞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넘어 월권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본분과 윗사람에 대한 예를 지킨 것 같습니다. 위청은 그 이후로 요새로 돌아와서 흉노 정벌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대장군의 조카, 위청을 따라 나선 조카 곽거병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해, 기원전 123년입니다. 대장군 위청의 누이 위소와의 아들인 곽거병은 이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무제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시중이 되어 있었고, 평소 곽거병은 말타기, 활쏘기 아주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었고, 이 곽거병이 그래서 2번씩이나 대장군 위청 삼촌을 따라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곽거병은 아주 날쌔고 용감한 기병 딱 800명을 이끌고서 본진과 떨어져서 수백 리 떨어진 흉노의 깊숙한 곳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곽거병은 흉노군 약 2,000명 이상을 참수하고 또 흉노의 고위 신분을 갖고 있는 여러 명을 참수하고 생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젊은 장수 곽거병의 전과를 알게 된 무제가 이 곽거병에게 시급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관군우라에서 여루에 봉하게 됩니다. 이 곽거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제가 곽거병 이야기, 표기장군 이야기할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대장군은 2 장군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조신은 흉노로 도망을 쳤고 또 속원은 군사를 잃고 혼자 돌아왔지만 일단 죄를 사면받고 속죄금을 내고 평민 신분으로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 무제는 대장군 위청이 조금 안쓰러웠는지 위청을 경성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일단 일천금을 하사를 합니다. 당시 무제는 이제 위자부보다는 왕부인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자부보다 왕부인에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승이라는 사람이 대장군 위청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께서 아직 공로가 크지도 않은데 만호의 시급을 하사받고 세 아들들이 모두 제후에 봉해진 까닭은 그간 위황후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부인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는 있는데 왕부인의 일족들은 아직 그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천자께서 당신에게 하사하신 일천금을 모두 왕부인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래 사시라는 뜻에서 축수를 해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승의 이 말을 듣고 대장군 위청은 자기가 받은 일천금 모두는 아니지만 그의 절반 500금을 뚝 잘라가지고 왕부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축수 오래 살이시라는 기념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무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을 불러가지고 당신 내가 준 1000금 중에 500금을 왜 왕부인 부모에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대장군 위청은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거짓 없이. 그러자 이 무제는 그 말을 했던 영승을 동해의 도의로 승진해서 발령을 합니다. 자,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한 중견 간부가
사장님 사모님을 위해서 자기 개인 카드도 아닌 회사 법인 카드로 아주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하나 딱 사가지고 싹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면서 그 일을 수행한 그 아부권 중견 간부를 승진시키고 우대해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황제도 자기가 사랑하는 만화님을 위해서 아부 떠는 신하가 있으면 마냥 그저 이뻐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별내로 장건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이죠. 이 장건이 그 당시 대장군 위청을 따라 출병을 해서 그 예전에 대하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랫동안 흉노에 억류되어 있다가 13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때 13년 동안 사신으로 움직였던 그 과정 속에서 보고 배운 오아시스, 그 다음에 풀이 많은 곳,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청의 군사들이 길을 갈 때 말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도 그 기간,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먼 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공로를 또 인정받아 가지고 한무제는 장건에게 역시 박망우라는 제후에 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건의 그 사신으로 갔다 온 기간이 총 13년인데 기원전 139년에 떠나서 기원전 126년에 다시 장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청의 마지막 흉노 원정인 7차 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119년이 되겠습니다. 한무제 연호 원수 4년입니다. 천자는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각기 기병 5만 명씩을 거느리게 하고 수십만 명의 보병과 군수품, 운반병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고는 그 중에서 적진 깊숙이 진격해 싸울 정예병은 모두 표기장군 곽거병의 휘하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예병은 곽거병에게 싹 몰아준 겁니다. 자, 처음 작전은 표기장군 곽거병이 정양에서 출격을 해서 선우와 싸울 계획이었는데 흉내의 한 포로가 선우가 동쪽으로 갔다라고 보고를 하자 무제가 명령을 바꿔서 표기장군 곽거병을 선우를 잡기 위해서 동쪽인 대군에서 출격하도록 하고 그 반대로 대장군 위청에게는 서쪽 정양에서 출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무제의 번복된 명령을 보면 위청은 이제 김 빠진 사이다의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제의 관심 밖으로 몰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위청도 스스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광 장군이 전장군, 그 다음에 공손화 장군은 역시 좌장군, 그 다음에 조익이는 우장군, 그 다음에 평양우 조양. 그러니까 이 평양우 조양은 누구냐면 아까 조수가 결혼했던 평양공주의 아들인 거죠. 조양입니다. 조양은 후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대장군 위청에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사막을 건너서 표기장군과 함께 일단 흉노의 선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흉노에 투항한 조신은 아까 이제 흉노에 투항했던 조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이 조신이 선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사막을 건너고 나면 사람, 말 모두 지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앉아서 그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계책을 올립니다. 그의 선우는 그의 계책을 따라서 군수품을 일단 멀리 사막 북쪽으로 옮겨놓고 그 흉노의 정예 병사들을 사막 북쪽에서 딱 한나라 군대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자, 때마침 대장군이 거느린 한나라 군사들이 요새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약 1000리, 그러니까 한 400km 정도를 진격을 해서 선우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대장군은 무강거를, 여기서 무강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 그 영화에 보면 자주 보이죠. 전투용 마차입니다. 이 무강거를 원형으로 딱 배치를 해놓고 진영을 만든 다음에 일단 기병 5000명을 동원해서 흉노와 대적을 합니다. 이때 흉노도 맞대응을 하면서 약 10,000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0대 10,000명의 기병이 싸우는 거죠. 사실 뭐 흉노
군들이 더 많았죠. 근데 마침 이제 해가 막 저물면서 이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과 모래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서로 양쪽 군대가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혼란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한나라 군대는 다시 좌우 양 날개의 군사를 딱 전진을 시켜서 선우를 포위해 들어갑니다. 결국 포위망에 쌓인 선우는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뜯고 아직 해도 아직 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서북 쪽으로 먼저 도망을 칩니다. 자, 한참을 싸우다가 선우가 날이 저물기도 전에 이미 달아났다라는 말을 듣고 한나라 군사가 날쌘 기병을 뽑아가지고 한밤중에 선우를 추격했지만 결국 선우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흉노의 병사들도 자기의 선우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고 다 이제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탁 되니까 일단 전체적인 전투의 성과는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흉노군 만여 명이 참수되거나 사로잡혔고 그 참에 대장군 위청은 전안산, 그러니까 반역을 했던 조신성이라는 곳에 그 성을 갖게 되었는데 조신성까지 이르러서 흉노족들이 숨겨놨던 양식을 획득해서 자기 군사들에게 다 먹이고 또 하루를 거기서 머문 다음에 그 성에 남아있던 식량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이 대장군 위청이 선우와 교전을 할 때 전장군이었던 이광과 이 우장군이었던 조익이가 동쪽으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선우를 함께 공격하기로 한 그 시점에 당도하지 못하고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군 위청이 이미 전투가 다 끝나고 남쪽으로 다시 철수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 전장군 이광과 우장군 조익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군 위청은 황제에게 어찌됐든 이 전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전장군 이광의 그 죄상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그동안 그 이광 장군은 사실 여러 차례 공적을 세우고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괴감이 들었는지 이광 장군이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자, 이 이광 장군에 대한 이 불운한 전쟁 이야기는 제가 이장군 열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뒤에 카드로 올려드리고 뒤에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우장군 조익이는 장안으로 돌아온 후에 법관에게 넘겨져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참수죄였는데 사실은 이제 속죄금을 내고 평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대장군 이청이 이번 전투에서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은 흉노의 군사가 총 19,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흉노는 선우가 12일 동안 실종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흉노의 우공려왕이 자기가 선우 자리에 스스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우가 혼자서 다시 찾아서 그 본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우 자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 반면에 대군에서 출발을 했던 곽거병은 남거서산이라는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흉노의 좌연왕, 그러니까 좌군을 물리치고 흉노족 포로 7만 명이나 사로잡아가지고 또 그 흉노의 고관 대작들을 참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무제는 위청의 전공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저 표기장군 곽거병의 공로만 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곽거병의 공적은 제가 곽거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흉노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장군, 그러니까 위청과 곽거병이 요새를 떠날 때 그 총 말의 숫자가 14만 필이나 되었는데 돌아왔을 때는 남은 말은 3만 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전장의 그 상황에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무제가 이 두 장군에 대해 평가를 내립니다. 한무제는 일단 표기장군 곽거병과 함께 했던 군관들, 그 다음에 그 병사들 중에 많은 사람에게 시급도 주고 또 일부는 여루에 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장군 위청에게는 시급은 더 늘려지지도 않고 또
대장군과 함께 있던 휘하 군관들, 병사들 중에서 한 명도 후작으로 봉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사마라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대장군 위청하고 표기장군에게 둘 다 대사마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울종은 뭐 임명만 내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무제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표기장군의 품계와 복록, 그 다음에 대장군의 그 품계와 복록을 서로 동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충과 조카가 이제 동등한 신분, 동등한 지위가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대장군 위청의 권세는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고 표기장군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존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위청의 옛 친구들과 위청을 찾아왔던 문객들은 이제 대장군 위청을 슬슬 떠나서 표기장군한테 싹 붙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표기장군이 벼슬과 자기를 키워가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갈아타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 상황에서 보면 대권을 앞두고 후보자 앞에 줄서기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욕망과 간사함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편 이 위청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만 이 위청을 배반하지 않고 위청 옆에 남았던 겁니다. 자, 이 이만은 사마천과 편지를 나중에 주고받던 아주 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만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전숙열전을 보시면 이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걸로 영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위청의 최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대장군 위청의 아들 삼형제가 제후에 올랐지만 결국은 법을 어기거나 또 죽음법, 그러니까 황실의 그 제사를 지낼 때 각 그 제후들이 공물을 바치거나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